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한국경제 대공황이 절호의 기회인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 두 개 영상, 한국 경제 관련한 이런 이제 실태를 조사한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되게 조회수가 반응이 좋았다는 걸 이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많은 분들께서 한국이 경제 위기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댓글 보면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IT 쪽입니다. 중소기업 지금 일거리가 30%에서 50% 정도 일거리가 줄었습니다. 고용률이랑 취업률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뉴스 볼 때마다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하다가 얼마 전에 고령층 알바 같은 취업을 고용으로 책정해서 이렇게 잘 나왔던 거지 사실은 실제 경기는 안 좋다라는 걸 알게 됐다. 뭐 이런 이제 글도 있고요. 우리 회사도 1000명에서 600명으로 직원을 줄일 거다. 400명 내보낸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환율 방어하지만 결국 지금 이제 원화 같이 폭락하는 게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하기 때문이다. 뭐 이외에도 다양한 이제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정말 읽다 보면 구구절절 슬픈 얘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읽기가 좀 그렇다 싶을 정도였는데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떻게 기회가 될까? 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는 위험을 뜻하기도 하지만 기회를 뜻하기도 한다.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나눠서 쓴다. 그래서 위기 속에 늘 기회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오히려 준비된 사람한테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된다는 거야? 이게 궁금하실 텐데 IMF 때도 돈 번 사람들이 있어요. 요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이제 IMF나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기회가 될 건지, 그리고 특히 지금 다가오는 경제 위기가 왜 우리한테 인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려면 우선 자본주의에서 빚이라는 거에 대한 속성부터 알아야 됩니다. 레버리지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최상위권에 속해 있는 국가고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이제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130에서 140% 정도가 된대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전 세계 1위 수준의 가계부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랑 유럽은 60에 70%대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한 이제 미국 유럽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빚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출, 빚, 부채, 이런 빚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 빚은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 활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빚 내서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이제 오토바이 사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빚은 사업 아니면 투자에 보통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사업이나 투자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경제가 좋을 때는 남들 요만큼 이제 자기 원금으로만 투자하거나 원금으로만 사업하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잘 돼요. 왜냐? 1억 가지고 사업하는 것보다 대출 빌려서 5억 가지고 사업했을 때 버는 돈이 훨씬 많거든요. 이자를 내고도. 그래서 우리 한창 코로나 쇼크 때 2020년, 2021년에 무슨 얘기 나왔었냐? 빚 안 내면 바보다. 이렇게 이자 쌀 때 빚 많이 땡겨야 된다. 지금 그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 이 원금으로만 사업한 사람은 자기 원금 안에서만 이제 손해보면 끝나요. 근데 빚을 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원금에서 마이너스까지 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빚낸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 지금이라도 이제 손절할까요? 팔까요? 사업 지금이라도 접을까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좋을 때 망가질 때 배로 잘 되고 배로 안 되는 특성이 바로 빚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쓰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난 주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왜냐?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니까 자산 가치에 버블이 너무 많이 껴있기 때문이죠. 즉 빚은 좋다 나쁘다 할 게 아니라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공을 하고 우리가 실패를 할 수 있는 큰 어떤 이제 역할을 자처하는 이제 도구 같은 거지 빚이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경제가 망가질 때는 빚낸 사람들이 전부 다 시게 망가져요. 왜 그러냐? 자, 코스닥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 40% 빠졌다가 이제 살짝 반등을 하는 상황인데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경제가 좋을 때 돈 잘 쓰는 사람들은 없죠. 경제가 안 좋으면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줄인 이런 시기가 사실은 경제가 안 좋은 시기죠. 그게 경제 위기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기업들도 어때요?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매출도 안 나오고 이익도 악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악화되니까 당연히 주가도 떨어지고요. 주가 떨어지고 경제 안 좋으니까 부동산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식, 부동산, 기업 실적 다 전반적으로 악화하기 때문에 빚내서 사업하고 빚내서 투자하는 거 경제 좋을 땐 잘 돼요. 근데 안 될 때는 사업이고 투자고 다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대출 받은 사람한텐 자산이 증발되는 시기가 바로 경제 위기 시기예요. 즉 한국이 가계부채가 많다, 전 세계 최상위권이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경제 위기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박살이 나는 구조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일을 제가 하나 찾아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가 좀 이제 상당히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1963년 이래로 현재까지 80년 동안 이렇게 가계부채가 빨리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좋은 거 아닌가? 빚도 줄고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가계부채가 이미 많이 폭등한 우리나라에는 사실 쥐약 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자산 가격이라는 거를 빚이라는 어떤 그런 주춧돌로 받쳐왔는데 이 빚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건 어때요? 자산 가격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우리나라가 특히 많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경제 상황에서 지난 80년 동안 빚이 한국 가계부채가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바로 IMF 때입니다. IMF 때 이제 쭉 급감했었고 이때 주식이 지수가 75% 빠졌어요. 한 3년, 4년 동안.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한국 가계부채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가계부채가 살짝 감소를 했었는데 이때 부동산 상승도 주춤했었고 주식시장도 박스권이었어요. 즉 한국의 가계부채가 증발을 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절대 못 올라갑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참고로 왜 심각한 상황이냐면 이거는 제가 뭐 어그로 끌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자, IMF 때 감소폭,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감소폭, 현재 감소폭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감소폭이 금융위기 때는 IMF 때보다도 가계부채 감소폭이 훨씬 더 가팔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계부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가계부채가 왜 줄어드는 거냐면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기업 대출 8년 만에 최대폭 감소, 경제 불확실성에 투자 줄였다. 은행 가계대출 9개월 만에 감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지금 은행에서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줄이고 있어요. 수요는 많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대출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안 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경제 망가지면 못 받을 거 뻔한데 못하러 빌려줘요. 은행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왜냐? 회수가 안 되니까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은행에서 연체율이 완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뭐 기업 연체율, PF 연체율, 제조업 연체율, 소비자 연체율, 신용카드 연체율 다 늘고 있어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체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보니까 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정리하면서 더불어서 대출을 연장을 더 이상 안 해주고 대출도 이제 까다롭게 해주게 된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줄어들고요.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각종 자산에서 거래가 줄었나? 결과적으로는 줄었어요. 현재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거래대금이랑 투자자 예탁금,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 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고점 찍고 쭉 내려왔죠. 즉 주식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이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전국 거래 규모별 아파트 거래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평균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거대한 가계부채로 그동안 만들어서 버텨왔던 가격 거품이 빠르게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즉 이걸 뒤바꿔서 왜 이게 기회냐면은 진짜 값진 주식과 부동산을 값싸게 담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이자 디레버리징 시대의 개막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디레버리징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디레버리징이 뭐냐면은 부채 축소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빚들이 증발하기 시작하면서 자산 가격의 거품이 꺼져가는 단계가 바로 디레버리징이에요. 언제냐? 지금 같은 때예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원래 계속 우상향 해왔는데 가계부채가 이제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IMF 때보다 더 가파르고 더 오랜 시간 더 많이 꺾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큰 위기가 온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가계부채가 증발하고 사람들의 돈이 증발하고 있으면 당연히 경제가 굉장히 크게 망가지고 자산 가격이 거품이 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7살짜리한테 설명해줘도 다 이해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디레버리징의 대표적인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IMF 때인데 IMF 때도 보면은 일종의 디레버리징이랑 가까워요. 왜냐면 1300일 동안 75% 이제 지수가 빠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 3000포인트였다라고 한다면은 3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이하로 꺾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400일 동안 한 1년 정도 동안 277% 지수가 급등을 했어요. 이 디레버리징이 끝나고 나서. 이 디레버리징이 어떤 과정이냐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주가도 많이 빠지고 실업자들도 많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으로. 하지만 디레버리징은 무조건 경제가 살아나려면 필요한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 가계부채로 지금까지 가려져 있었던 부실 기업들, 기관들 싹 다 정리되면서 더 큰 상승과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디레버리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중국도 경제가 망가져가고 있는 이유가 디레버리징의 과정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IMF 이후에 400일 동안 거의 277% 지수가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이 시기에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이 156배 수익을 냈어요. 1년 10개월 만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수가 270% 오르는 게 얼마나 대단한 상승세인가. 자, 요번에 2020년 코로나 쇼크 때 바닥 찍고 주식들이 오르면서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온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시기에 에코프로가 1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타 기타 다양한 종목들이 수십 배가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지수가 127% 올랐었습니다. 근데 IMF 때는 어때요? IMF 끝나고 나서 2배, 270% 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쇼크 때 이후에 그 불장의 2배가 달할 만한 이런 어떤 폭등장이 디레버리징 시기가 끝나면 찾아온다는 걸 의미를 해요. 즉 우리가 지금 현금 보유를 잘하고 있으면 이런 기회 한번 잡으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 인생까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강방천 회장이 1억을 156억으로 1년 10개월 만에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초불장에 왔었으니까. 그래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IMF 금융위기 뭐 이런 디레버리징 대공황 이런 것들은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기회의 장일 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공매도를 만약에 정말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이제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르는 종목은 오르고 있잖아요. 강남은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요. 분당은 지금 아파트 계속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거는 세계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왜 그런지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세계의 자산들은 정말 다 극단적인 편향 사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잖아요. FTSE 글로벌 올 캡 인덱스라는 이제 요 지표를 통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 규모가 전체 주식시장의 65%에 달합니다. 모건 스탠리 지수 기준은 75%까지 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전체 증시에서 5.6% 정도 차지하는데 일본의 11배를 차지해요. 미국 증시가. 한국 대비해서 미국이 27배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 세계 돈이 다 지금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나라 딱 이렇게 쪼개 보면은 우리나라 대구 아파트 막 10억이던 아파트 5억까지 빠지고 지방 아파트들 막 10억짜리가 7억 되고 5억 되고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지금 강남권이랑 분당 이렇게 수요가 있는 지역은 버티고 있어요. 왜 그러냐?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어때요? 한국 부동산도 강남만 오르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미국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 안에서도 빅테크 종목들만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빅테크 빼면요,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지금 상승 거의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빅테크 종목들 빼면 상승한 종목 거의 없습니다. 즉 뭐예요? 엄청나게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쏠림 현상이 자산시장의 왜곡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강남은 버티고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미 주식들도 보면은 중소형주 다 무너졌고 한국 같은 이제 이런 신흥국들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미국 무너질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국 부동산도 강남이 무너진다. 그때가 진짜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땐 다 떨어져요. 지방 부동산도 2차로 더 폭락합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미국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럼 전 세계 다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빅테크 주식 무너진다? 올라갈 종목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는 도미노를 보고 이 도미노가 버티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 무너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앞에 도미노는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투자시장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많이 떠드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 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아니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빅테크만 투자하냐고요. 중소형주도 투자하고 우리나라 주식도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 장이 좋을 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지수는 분명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요. 왜 그러냐? 진짜 상위 0.1% 주식만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실제로 IMF 때나 금융위기 때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냐? 외환위기 당시 적금을 탄 3천만 원을 가지고 삼성증권 주식을 매입한 사람이 30배의 수익률 대박을 기록한 사례도 있다.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다. 초고금리를 이용해서 돈놀이를 해서 떼돈을 벌어도 세금이 거의 없었다. 또 폭락한 부동산을 사들여서 떼돈을 벌었다. 당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살던 집을 헐값에 팔아치웠는데 그것을 걷어들인 것이다. 즉 우리가 이런 위기가 터지기 전에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돈 1억, 단돈 3억, 단돈 5억이라도 어디서 땡길 수 있으면 다 땡겨서 갖고 있어라. 이 돈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억 3억 정말 큰 돈은 맞지만 진짜 또 요즘 시대 같은 때는 1억 3억 뭐 개나 소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모으려면 끌어모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잘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이 자산이 수십 배로 불어납니다. 딜레버리징은 부채가 증발하는 시기예요. 지금처럼 우리 아까 데이터 보신 것처럼 가계부채가 증발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빚이 증발을 하면 어때요? 빚이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빚으로 이제 많이 쌓아 올렸던
자산 가격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현금 박치기 하는 알짜 사업가들 있죠. 현금만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박이 나요. 가짜 사업가들 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안에 싹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개나 소나 사업하는 시장 없어요 이제. 레이 달리오의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영상에서 보시면은 그 경제 교육의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이 제작될 당시 기준으로 미국 경제에서 현금, 실제 현금은 3조 달러고요. 신용이 50조 달러래요. 한 이제 7경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돈은 이 정도고 나머지는 다 부채라는 거예요. 부채. 빚을 찍어내는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빚이고 실제 돈은 이만큼이에요. 즉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이렇게 찍혀져 나온 이런 신용들이 다 증발을 하는 시기가 돼요. 그러면 진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금, 현금, 달러, 엔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이제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의 약 10배에서 30배 정도는 불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제 위기를 전문가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스스로 체크하고 알 수 있는 방법, 자식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방법, 경제 위기를 일생일대의 기회로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요번 기회에 요거 월말 특강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1월 23일 오후 9시 30분에 시작을 하고 요거 100% 다 무료예요.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시작을 할 건데 경제 위기가 오는 이유,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수익을 크게 쉽게 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경제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비기까지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는 펀드 매니저분들도 환호할 정도로 되게 좋은 강의예요.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를 남기시거나 아니면 일시 맞추셔서 라이브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12월에 라이브 강의했을 때 2시간 동안 1만 명이 왔다 가셨거든요. 실시간 2,700명이 참여하셨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지 참여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이번 기회 잘 잡으셔서 정말 여러분들 자식과 손주까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